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 힘듦이 있어요. 네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요즘 엄마들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그때부터 미술학도의 길로 들어섰어요. 가난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맘들을 초대하여 리얼 육아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딸들을 키우고 있는 이희연 씨가 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줌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4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43살 이희연입니다. 저는 약 18년 정도 유치원 교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네. 18년 동안이나 유치원에 근무하셨다니까 경력이 대단한데요? 아이들을 잘 키울 것 같지 않으시나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이 키울 때 어떤 점을 가장 잘 키우고 싶으셨나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좀 배려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엄마들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왜 인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성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성이 정말로 중요하죠. 실력이 좋아도 인성이 틀렸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본인도 힘들고 맞아요. 주위 사람들도 힘들죠. 음. 그래서 바른 인성이나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심, 긍정적인 마인드, 친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아주 이 모든 것이 인성교육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인성은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잘못되면 좀 고치기가 힘들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보민맘은 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이에게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았던 것들도 있고 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고 또 도덕성, 또 과학적인 지식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선정해서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빌려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 밥상머리 교육이나라고 할까요? 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나 뭐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에 대한 뭐 새로운 이야기거리나 뭐 날씨나 환경 오염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날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좀 공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저녁을 또 먹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40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끼리도 간단한 말놀이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와우. 우리가 대단하십니다.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이고 아주 현명한 엄마이십니다. 네. 그 결과 지금 아이의 모습 중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해맑은 편이에요. 이제 또래들이 좀 빼먹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도 놀이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놀이할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저희 아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때로는 너무 해맑을 때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또 부모 입장으로서는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좀 약삭빠르게 그 자기 것을 먼저 챙기거나 욕심도 부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아이를 원하시는군요. 중요한 포인트죠. 내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아이와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친구에게 양보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자주 양보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차츰 아이가 중심을 잡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마음은 여러 가지로 참 잘하고 있으신데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거는 약간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 힘듦이 있어요. 네네.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이들마다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첫째와 둘째도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이 네네. 성향에 맞추어서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맘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그 힘듦이 진하게 전해지네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말은 육아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사실 정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인성 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답이 있는데 아이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네,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나요? 재능이 보이는 부분이라든지요. 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귀여운 캐릭터 그림들도 그리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 뭘 잘하는지 발견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이런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웹 디자인이나 3D 디자이너가 돼서 자동차를 디자인한다거나 그런 비슷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재능을 언제 찾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학년 4학년이니까 아직 재능이 안 보일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가 그쪽에 재능을 타고났다면 그 재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지금도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만들기, 그리기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초등학교 때 본인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냈더니
중학교 때까지 쭉 다녔어요. 그리고 중3 올라가기 직전에 예고를 가고 싶다 해서 보내게 되었죠. 그때부터 미술학도의 길로 들어섰어요. 가난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요. 네. 네. 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이를 키운다면 어머니는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나요? 예상 답안지를 한번 써본다면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알면 기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뭐 중학교생이 될 때는 뭐 성적이 반에서 한 상위 10% 정도 또 욕심을 내자면 반을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맞지요? 네, 네, 맞아요. 일일이 하면 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상위 1%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제가 이제 성적에 막 집착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네.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학교에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와 또 그렇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느끼고 하면 좀 많이 좀 속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공부만큼은 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공부가 하위권이면 아이 스스로도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도 나는 무엇이든지 좀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공부에 대해서는 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네네. 공부 말고도 아이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의 이제 자존감을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재능을 제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뭐 아이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재는 초등학교 성적이라서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평가시에는 좀 상위권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기쁘시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아이라는 마음, 즉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초등학교에서 형성된다고 했죠.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 생활에서의 성공이 이런 자신감, 근면성, 성실함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보민맘이 말하듯이 공부를 잘하든 특별한 재능을 가졌든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잘하는 아이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민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네. 근데 또 성적도 중요한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친구들이 이야기를 이게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게 중학교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네네. 시기에는 뭐 사춘기도 오고 중2병도 이제 겪으면서 아이가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라서 우리 아이가 좋은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정 환경과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의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습을 하면서 아이의 재능을 계속 찾아볼 생각이고요. 그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그림 쪽으로도 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미술 쪽에 재능을 찾게 된다면 공부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공부가 주가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인데 사실은 좀 이중적인 기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저도 아이를 영어 학원을 보내고 매일 엄마와 함께 수학, 국어 이런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늘 항상 이 마음만 되게 갈팡질팡한 그런 갈팡질팡한다고 하셨고 내가 좀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중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술을 전공하더라도 학업 성적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이 빨리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팡질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둘 다 열심히 해야 미술을 전공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특별히 아이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이제 요즘 시대가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급변하는 이제 미래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 아이가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은 인기가 있고 또 어떤 직업은 이렇게 사라질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체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또한 되게 문화적인 충격이었거든요. 뭐 가상현실,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향후 뭐 3년에서 5년 안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 2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이 이제 인기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서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가장 선호하는 이런 직업들이 뭐 IT 쪽 관련 업이나 뭐 바이오 그리고 심리 상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시 사라질 직업으로는 많이들 얘기하는 단순 노동과 생산은 이제 기계화가 대체해 줄 거라고 해서 그런 직업은 또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고 선생님, 의사, 변호사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밖에 가늠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좀 가져야 할까요?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제빵사나 요리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체를 찾아봤을 때는 제빵사나 요리사 역시 20년 후에는 사라질지. 사라질 올라 있더라고요. 네. 아이의 장래희망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랑 같이 요리도 같이 하고 빵도 만들면서 아이의 장래희망을 좀 지지는 해주는 편이지만 점점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코딩 교육을 좀 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뭐 코딩 교육이나 스팀 교육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현재 이제 코딩이나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사교육이 아직까지는 그 실질적인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가르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 코딩을 하는 학원을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곳에서는 아예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법, 컴퓨터를 뭐 문서 작업하는 법 이런 것처럼 현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다루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일 유튜브나 이제 SNS에 올라오는 이제 다양하고 많은 자녀의 이런 교육 방식에 제가 매일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부모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네, 저기 고민만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때하고 전혀 다른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이해가 돼요. 네. 네. 직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시대에 맞는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 어머니들 고민하는 것처럼 아이들 본인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빵을 만드는 일은 로봇이 하겠지만 사람은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거나 또 그때 가서는 로봇이 만드는 똑같은 빵이 아닌 사람이 직접 해주는 빵을 찾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네. 우리가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한다?
상상 속에 없었죠. 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따라갈 기회가 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이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요즘에 뭐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 또 코로나로 유명해진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을 조금 바꾸어서 대박이 난 것이죠. 숨은 1cm를 찾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뭐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네, 처음에는 한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서울로 강의를 들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차츰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으려 하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을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히 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거의 20년 전이었으니까. 흐름이 그렇게 갈 것 같았고, 그래서 온라인 유료 강의를 만들었어요. 2002년, 즉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로그인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거의 우리가 약간 컴맹 수준이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그때 만들었는데 처음 10년 정도는 그다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호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저희 이제 유료 온라인 강의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을 하다 일을 저지른 거죠. 네네. 그때로서는 사고를 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돈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네네. 고민 엄마와 함께 미래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우리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젊은 엄마들도 힘든데 나이 든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미래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니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육아 경험을 공유해 주신 보민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가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죠. 지금 다시 키우라 해도 사실 저도 자신이 없기도 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